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동주 강사라고 합니다. 5급원법, 한번 시험에 이제 예전에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있던 제도가 폐지됐다가 다시 이제 이수제의 모습으로 다시 재도입이 됐네요. 여러분도 부담이 되고 저도 또 새로운 강의라 부담이 또 많이 됐는데 충분한 연구과정과 토의과정 거쳐가지고 이제 커리큘럼 확정하고 저는 이제 부담을 떨고 냈습니다. 다양한 시험들이 이제 헌법시험을 남고 있는 시험들이 출제 경향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또 수험생들의 성향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방법이나 끌어가는 방법들이 다 같을 수가 없는데 연구과정 거쳐가지고 충분히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만 부담을 떨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부담을 떨고 내는 이제 출발점이 3월 9일에 있을 기본 강의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겠지만은 기본 강의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답답하고 제일 먼저 문제를 겪는 게 법학 기초 개념입니다. 헌법전은 이제 전문을 포함해서 본문 130조. 몇 개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몇 가지 안 되는 조문 사항에 국가 조직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포괄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그 조문 체계가 추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단언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확정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구체적 확정은 결국 입법이나 판례 등을 통한 유권 해석 그리고 학술을 통한 이제 강학적인 무권 해석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의미가 확정될 텐데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게 기본서죠. 근데 그 기본서를 막연하게 들어가면 뭐 1000페이지 육박하는 기본서가 여러분께 실효적으로 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이제 개념 정리, 우리 헌법 조문에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이제 약간 매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강의는 강의 계획서에서 소개했지만 이제 프리뷰 강좌 내지는 이제 매핑의 의미를 가지는 강좌의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헌법 조문 특강은 우리 조문집에 있는 그 오른쪽 이제 왼쪽에 조문이 배치되어 있고 오른쪽에 조문에 관련된 기출 사항들이 정리 요소로 담겨져 있는데요. 이 교재는 공부를 시작할 때 맨 처음 접하고 또 시험장에 가기 직전에 혹은 시험장 가서 당일날 제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이런 이제 교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제 보더라도 지금은 뭐 이해하거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용어들이라는 게 워낙에 생소하고 법학과를 나온 학생들도 이 용어들에 대해서 친숙도가 절대로 높거나 확보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법, 법 뭐 구분 없이 이 용어들에 이제 먼저 접근을 하는 것들이 이제 최소한의 기초로서 인식되고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지금까지는 잘 없었어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시험이나 뭐 7급 시험까지도 저는 이제 모든 강좌를 다 담당해 봤습니다. 뭐 참고로 저는 사법시험의 점유율 2위고 변호사 시험의 점유율 1위고 7급 시험에서는 이거 실명을 밝히면 안 되겠지만 행정법의 이제 모 교수님과 함께 윌리스 고시학원의 이제 팀장, 7급 팀장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성과도 만들어내고 학습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보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다양한 이제 강좌를 열면서도 이런 이제 기초 과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기초에서부터 가장 가려운 부분부터 긁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온전한 자리를 올리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저는 솔직하게 고려합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5급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왜 예전에는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은 자료를 보시면 자료가 총 3가지죠. 조문 체계도라는 이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이제 강의를 위한 집중적인 자료입니다. 기본 자료인데 이번에는 이 자료 안에 담겨져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 내용사항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기는 힘들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예년에는 2회 정도를 편성합니다. 3시간씩에서 2회를 편성해서 이제 그 내용 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딱 3시간만 편성되어 있고 프리뷰 강좌의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이런 내용의 교재들을 이제 보기 위한 방법론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를 다지는 이제 강좌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출 지문 정리 자료가 이제 2개가 더 부과되고 있는데 자료 자체에 부담을 갖지는 마세요.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수험에 돌입하게 되면 나중엔 다 필요 없는 자료예요. 당연히 여러분한테 이제 체화되고 당연히 습득될 수밖에 없는 이제 내용들인데 이제 미리 보려다 보니까 이런 자료 형태로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 이걸 이제 뭐 평생 보존을 해야 될까? 그죠? 완전히 내 걸로 뭐 내일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 안 됩니다.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이제 강좌에 필요한 정도의 이제 강의용 교재다. 오늘 특강용 교재다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기본서를 보시고 또 문제집을 풀고 하는 1년의 총 이제 수험 과정에서 다 당연히 이제 체화되고 해소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부담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는 헌법 조문의 조문집의 여러분 왼쪽에 음영 처리된 조문사항들이 있죠. 법전에 담겨져 있는 그 법 조문 그 자체, 그 자체와 관련해서 헌법 기출이 직결되는 기출 지문들이 있는 이제 조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용어들, 기출 지문의 확인, 그래서 조문의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연역적, 기납적인 방법으로 이제 확인해 보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이전에 헌법 시험에 이제 출제 경향, 뭐 이 수제가 어떤 거 이런 건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도입 취지나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강의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출제 경향과 그 다음에 헌법의 구성 체계 이 크게 두 가지를 이제 본 다음에 이제 내용 나름대로 이제 내용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 한번 보시죠. 자, 일단 헌법의 출제 경향. 좀 전에 말씀드렸지 헌법과 관련된 각종 사안들은 헌법 조문에 담겨져 있고 1호부터 이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 조문은 몇 개 안 되는 조문으로 모든 국가적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강한 추상성을 특성으로 하고 나중에 기본서 학습하실 때 제일 먼저 배우실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강한 추상성. 그래서 구체화 작업들이 항상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이제 구체적인 이제 내용 확정은 해석을 통해서 확정이 될 텐데 이 해석의 방법은 크게 유권 해석, 무권 해석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유권 해석이란 것은 법을 해석할 수 있는 유권, 권한 체계가 이미 주어져 있는 기관들에 의한 유권 해석, 권한에 기한 해석을 얘기하고 무권 해석은 그런 어떤 법칙에 따르는 권한은 없지만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합니다. 다시 보시면 유권 해석은 대표적으로 입법자가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헌법의 이념을 해석을 해서 이런 이념에 터잡아 이런 법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은 헌법의 이념에 따를 때 이런 내용이어야 되겠구나. 해석을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일단 입법 자체가 유권 해석의 한 유형이 될 테고 또 재판부에서 판결 내리고 재판 내리고 헌재가 재판 내리고 하는 것들이 다 헌법의 기준 터잡아서 헌법의 이념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이념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판례를 통한 해석, 재판을 통한 해석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 해석이에요. 유권 기관들에 의한 권한 체계 내의 해석. 그러나 수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판례가 입법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판례 시험화돼 있다. 최근에 이제 헌법 시험에 모든 법학 시험의 경향이 판례 시험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입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부분이 이제 부속 법률 이런 식으로 해서 헌법의 국가 조직상과 관련된 각종 이제 법률 체계들 대표적으로 뭐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이런 뭐 다양한 법들이 오면 다 이제 그 입법을 통한 해석론들이지만은 이것보다는 결국은 판례가 제일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가장 종국적인 그 해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도 1차적일 뿐입니다. 1차적이고 법률에 담겨진 내용도 결국 재판부가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 과정의 해석을 통해서 종국적인 것들이 가장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무권 해석은 당연히 이제 학술상의 결론 내지는 이제 강학상 결론,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요즘은 이론은 시험에서 잘 묻지 않습니다. 이론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다 하지만은 어느 구석에서 어떤 학자분이 숨어서 나는 아니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결국 복수정답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객관적이 된다. 복수정답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종국적이고 객관적인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부속법률 내지는 이제 입법 체계와 그 다음에 헌법 조문 체계 이 두 가지를 관계해서 본다면 이 두 가지 관계로 본다면 당연히 헌법 조문이 부속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에 부속된 법률 체계라는 말입니다. 헌법과 관련된 법률들 이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요. 헌법이 뿌리니까. 그래서 판례가 가장 중요하고 헌법 조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타의 짜투리 법령 중에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데 뭐 여러분도 행정법 보시면 뭐 정보 요즘에 뭐 정보 공개법이니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방자치협력에서는 뭐 감사 청구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이제 부각되고 있듯이 그런 이제 의미 있는 것들만 이제 정리해내시면 되고 대강의 내용들은 이제 판례 중심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볼 때 항상 기출 중심, 판례 중심에 학습 체계를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자, 기출.
7급 유사성, 7급과 유사하게 출제하겠다라고 이미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7급 기출 지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연히 또 확장이 필요하겠죠. 뭐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꼭 60점에 맞춰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예, 60점은 여러분 쉽게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해보면 쉽게 넘길 수 있으니까 어차피 헌법관이나 국가관을 공직자에게 묻는 이런 제도의 이제 취지에 비춰본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제 소양을 닦는다 이런 의미에서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넉넉하게 붙자 이런 의미에서 좀 확장적으로 봤을 때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국회 8급, 지방직 7급 요 정도까지 기출 지문들을 조금 더 부과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법시험 기출은 경향성이 너무 동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행시 시험도 사법시험과 유사합니다.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혼란을 겪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아주 지엽적인 지문상들까지 분석력을 가져야 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하나 7급이 이제 중심이고 조금 부과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강사나 저술가들이 책을 만들 때나 강의를 할 때 다 이제 전제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니까 이제 잘 의미를 가지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중심의 대기죠. 판례는 위헌 판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헌 결정된 사례들. 자, 위헌으로 어떤 제도를 위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정당한 논리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출제 경향성 있는 논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시험 판례들이 당연히 수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합헌 결정이나 뭐 각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라도 그 결정 자체의 전반적인 취지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 안에 이제 각하나 합헌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채택됐던 논리들이 중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쟁점들이. 그래서 뭐 민주주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밝혔다든가, 법치주의의 정확한 의미를 밝혔다든가, 국민이 되는 요건의 정확한 의미를 밝혔다든가 하면 그 판례 전반에 대한 이해는 필요 없지만 그 해당 쟁점 부분에 대한 이해는 개별적으로 지문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합헌이나 이제 각하 결정 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는 쟁점 판례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최신 판례를 출제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변별력이 많이 구분이 되거든요. 학생들이 워낙 치밀하게 공부를 해오기 때문에 최신 판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변별력을 좀 확보하려는 출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가 마감되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최신 판례까지도 이제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3개년, 역순으로 해서 이제 3개년의 최근 판례를 조금 이제 숙작으로 하시는데, 최근 판례는 여러분들한테 수험생들한테 익숙한 판례가 아니에요. 예전에 있던 판례들은 기본서에 담기고 뭐 각종 문제나 기출화되고 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분석력을 가질 수 있는 지점들이 확보되어 있지만, 최근에 3년 전에 뭐 최근 3년간에 나왔다 이런 판례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 정도만 숙지하고 있는가를 묻는 정도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판례 전체 문장, 즉 전문이라고 하는데, 판례 전문에 담겨져 있는 세밀한 내용까지 묻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사례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이 정도를 묻는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가적으로 가볍게 이제 챙겨내시면 되고, 학원에서는 항상 상하반기로 나눠서 최신 판례 특강이 또 이루어집니다. 무료 강의가 이루어지니까 그때 잘 챙겨내시고, 그리고 모든 이제 정규 순환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강의를 하니까 그때 이제 무시만 안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키트를 좀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제 경향은 이제 끝났고요. 헌법 체계를 보겠어요. 헌법이란 용어가 뭔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용어집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큰 헌자예요. 큰 헌자. 혹은 법헌자라고도 합니다. 붙여서 보면, 법 중의 법이다. 법 위의 법이다. 아니면 가장 큰 최고의 법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다른 말로 이제 전하면 국가조직법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헌법의 의미를, 가장 개념 정의를 간명하게 하면 뭐 입헌주의적 요소나 어떤 이데올로기적 요소 이런 걸 뭐 역사적 정치적 성향 다 빼버리고 헌법이 뭐냐? 모든 국가를 전제로 했을 때 국가조직법이라고 해요. 국가를 조직하는 것에 관련된 각종 규범사항들, 그걸 담은 법. 예, 요건 이제 국가조직법을 헌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헌법사항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는데, 그러면 대입을 하면 국가조직에 관련된 사항,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가 돼요. 그래서 국가조직과 관련된 사항이면은 이게 실질적 의미로 보면은 법률전, 법전, 일반 이제 법률로 형태로 이제 운영되더라도 실질적 의미 면에서는 국가조직 사항을 담았다면
넓게 봐서 헌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외형적 형식적으로 접근해 버리면 헌법전이라는 별도의 책자에 담겨져 있는 것만 헌법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접근하면 헌법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실질이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면 국가 조직 사항을 담았으면 다 이제 헌법이다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로 헌법의 의미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나중에 보면 이제 부속법률이다. 헌법 부속법률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자, 이제 국가를 조직하는 법이 헌법인데, 그러면 국가를 왜 조직하는가? 왜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의 중요한 관심사예요. 그게 조문사항이고. 국가는 왜 만들어지느냐? 물론 이제 시민국가 이후로 근대 시민국가 이후로 이제 확립된 내용으로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이제 이데올로기를 좀 넣어보죠. 넣어보면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호막이다. 공동체 이런 의미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군주의 자의에 의해서 군주만을 위해서 특정 귀족 집단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대 입헌주의적 체계, 입헌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해하자면 국가주의법은 당연히 그 목표가 무엇인지 인권 보장이에요. 기본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기본권 내지는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런 국가가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은 어떻게 되는가? 어떤 걸로 이런 기본권을 실현하는가 했을 때는 통치 조직을 통해서 실현한다. 강제성을 갖고 있는 법적 강제 조직, 국가 통치 조직 이런 것들의 이제 그 고권 행사를 통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규율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성립되고, 그럼 이 모든 과정, 목표를 실현하고 수단을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켜야 될 이제 일반 조항들, 일반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가동을 위한 일반 조항이 바로 헌법 총칙, 헌법 총론이라는 형태로 이제 편성이 되는데요. 이 헌법 총칙, 그래서 우리 헌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헌법 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이 세 가지 3편으로 구성이 돼요. 그게 우리 조문에는 뭐 순서대로 막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헌법 총칙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뭐 국가의 영역도 정해야 되고 국민이 되는 요건도 정해야 되고 뭐 영토 뭐 다 경계 구획부터 뭐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뭐 다양하게 나중에 배울 텐데 이런 기본 원리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테고, 자 이제 기본 원리 구성 내용들을 이제 좀 개관하겠습니다. 이 기본 원리들은 근대 입헌주의적 관념에 따를 때 시민혁명 혁명 과정에서 획득해냈던 입헌주의적 관념에 따를 때 개인주의, 자유주의 이념이 가장 궁극적인 출발점이에요. 개인주의, 자유주의.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보면 자유민주주의, 자유라는 표현들을 막 쓰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유주의라는 것들이 이제 개인주의적 관념과 연계됩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국가 조직과 운영에서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답이 이미 나와있죠. 그 목표가 뭐냐? 기본권이라고, 인권이라고 했어요. 인권 보장.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국가의 의미가 출발하다 보니까 결국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모든 헌법의 이제 국가 운영의 원리를 규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 개인주의, 자유주의에서 이제 터잡아서 발전하는 것이 이제 국민주권입니다. 왜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되는가 하니까 그 바탕이 국민이 주인이니까, 국민이 나라를 만들었고 나라는 국민 때문에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되는 거죠. 국민이 주인이다 보니까 정치 운영의 원리도 이제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파생이 돼요. 민주주의란 말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념에 입각해서 국가가 운영될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국가의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이나 각종 국가 의사의 결정이 국민의 합의에 터잡아야 된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것. 이런 이제 좀 막연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법치주의는 국민의 대표자, 즉 국회죠. 의회 내지는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이 만든 법을 통해서만 통치되어야 된다. 즉 어떤 치정자, 어떤 지배자에 의해서 인치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 그죠? 자의적인 인치는 안 되고 법을 통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만 기본권 제한이나 각종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논리고요. 그게 다 국민주권, 개인주의, 자유주의에서 이제 파생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이었는데 이게 문제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에는 맹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게 시장경제 원리와 접목되면 자본주의,
일반적인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가 이제 성립이 되는데 개인의 역량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량이 짜치는 사람들 어때요? 부익부, 빈익빈 이런 자본주의 모순 체계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모순 체계는 공동체의 공존을 해치거든요. 그죠? 네, 거기다가 이게 국제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똑같아요. 국제사회 지구촌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넓혀봐도 똑같은 결론. 그래서 잘 사는 나라와 부국, 못 사는 나라, 빈국 이들 간의 부조화가 결국은 인류 전체의 부조화를 초래한다. 그래서 양차 대전이 발발하잖아요. 뭐 식민지 쟁탈전 해가지고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해서 뭐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이런 이유가 제국주의가 성립되고 군국주의가 성립되는 이유가 결국 부한자만이 계속 부를 누리기 때문에 부를 먼저 축적해야 된다. 부의 구도를 갖추자. 그래서 식민지, 그걸 자본으로 생각하죠. 식민지라는 자본을 가져야지만 빈국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양차 대전이 발발하고 인류가 크나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입헌주의 이념이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개인의 역량만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세계 대전이 터지더라. 그래서 이걸 이제 인류의 어떤 참혹한 현상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논리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대 입헌주의 단계에서 이제 수정된 내용이 사회국가 원리. 자, 요 말은 사회주의 원리와는 완전 달라요. 사회주의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들은 개인은 완전히 무시하고 공동체만 우선시하는 거예요. 공동체만 절대시하는 것인데 사회국가 원리라는 것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면서 근데 너무 이 프로그램에만 맡겨놓으니까 부익부, 빈익부인 모순을 해결 못하더라. 그래서 개인도 중요하지만은 사회 전체의 공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보충적으로 고려하자. 그래서 사회 내지는 공동체의 공존을 보충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원리가 사회국가 원리입니다. 사회주의는 사회 자체가 주의, 이데올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그냥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국가의 어떤 원리, 이런 거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이제 모순 해결의 원리가 문화국가 원리, 문화 영역에서는 문화국가 원리로 나오거든요. 이것도 결국 맥락이 똑같아요. 문화의 경제 종속 현상, 부익부, 빈익빈이 문화 영역에도 나와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고급 문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적은 문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문화 현상을 또 답하기 위해서 사회국가 원리처럼 공동체 전체의 공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원리가 문화의 영역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런 원리들이 막 수정되니까 이제 국제 평화주의, 평화국가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지금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나중에 이제 기본 강의 들어가면 그때부터 기본서에 담겨진 내용들을 이제 면밀히 차근히 분석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소개만 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우리 헌법 전문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주권. 여기로부터 이제 다양한 이제 제도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주권의 원리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서 배우시겠지만 나시옹 주권론과 뿌아프르 주권론의 견해 드립이 시민국가 시절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크 루소가 주장했던 그 뿌아프르 주권론, 그 다음에 일반 CS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세였죠. 그 당시에 대세였던 나시옹 주권론 이런 것들의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나시옹 주권론이 이제 전체 국민을 주권자로 포섭하는 견해이고 뿌아프르 주권론은 장자크 루소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 지도자 집단들 그 당시의 시대 개념이 그 지도자 집단들을 일컫는 시대 개념이 뿌아프르였어요. 그 뿌아프르들이 주권자지 전체 국민이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전체 국민이 정치적으로 우매한 전체 국민이 나서다 보면 국가가 산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아는 자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였는데 어쨌든 간에 나시옹 주권론이 이제 성립이 돼요. 근대에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국민이 다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런 관념. 나시옹 개념이 이제 성립이 되고 나시옹 주권론의 이제 핵심은 대의제 원리입니다. 뿌아프르 주권론의 핵심이 이제 직접제 민주주의고 나시옹 주권론의 핵심은 대의제 민주주의. 대의제란 말은 여러분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제 간접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는 법학적인 대의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간접제란 것은 뭐 대표를 세워서 대신 행사하는 자가 누가 있다 이러면 이제 간접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의제란 말은 좀 달라요. 의미가. 당위법칙적으로 가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대의제는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통해서 대신해서 결정하는 이런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생각하셔야 되고 전체 국민들이 다 나서가지고 국가 의사를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뭐 5천만에 가까운 국민들이 매일 투표하면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을 세우고 그 의원들을 통해서 추정되는 국민의 의사들을 국가 의사로 성립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를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이제 대세였어요. 대의제. 근데 이 대의제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등 이제 대표자들이 전체 국민을 추정을 해서 전체 국민의 의사를 추정을 해서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이제 활동의 원리로 자유위임, 무기속위임 이런 것들을 전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위임, 무기속위임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권력 분립입니다. 남을 통해 대신해서 결정한다. 이 말은 결국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려면 결국은 그들이 자유롭다. 아무런 국민에게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자유롭게 결정을 한다. 이런 것들 자유위임이 결국은 대의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위임 내지는 무기속위임은 방종을 초래할 수 있어요. 대표자들의 방종. 예. 그래서 인민소환인일은 직접 막 통지장치 이런 것들을 둘 수 없는 대의제하에서는 4년의 임기 동안 의원들이 자유로움을 누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느 정도 통제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객관적 장치가 권력을 찢어놓자. 팔다리를 찢어놓으면은 권력의 어떤 자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한으로 권력의 팔다리를 찢어놓는 장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의제에서 아주 절실한 제도예요. 그래서 양대 제도고 이 대의제와 수행과 관련해서 이제 제도가 형성되는데요. 일단 정당한 대표자를 잘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당한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제도 이런 것들이 헌법 사항이 될 테고 그리고 또 대의제가 현대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대의제가 또 의미가 또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엘리트 중심의 대표들을 통해서 국가가 잘 흘러갔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국민들의 정치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함양이 되고 국민들도 정식으로 이제 단련이 많이 됐죠. 그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직접 좀 관철시키고 싶은 이런 욕망들도 많이 생겨난답니다. 직접 참정의 욕구라고 합니다. 직접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들이 형성되면서 이 정당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 중심을 통해서 각종 어떤 그 지정자들에 대한 정치적 압박, 의사 전달 이런 걸 통해서 국민의 의지가 좀 더 손쉽게, 좀 더 이제 단순한 루트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논리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당을 보호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고전적으로 3권의 분립이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 3권을 탁 나누면은 몽테스큐의 3권 분립.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잘 돌아갈 것이다. 이런데 정당제도 이런 것들이 정당제도가 활성화되고 하면서는 그게 무너집니다. 왜요? 입법부의 집권당,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같은 집권당, 그리고 집행부의 순회, 대통령 이런 존재가 다 한 당을 중심으로 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리 권력 체계를 입법, 행정, 사법 나눠놔도 정당 제도가 활성화된 사회에서는 어떤 특정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들이 다 모여버린단 말이죠. 권력 융합이 되는 거죠. 결국 실질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이런 형식적인 삼권 분립만으로는 해소가 안 되겠다 해서 현대에 와서는 권력 분립의 의미도 아주 실질화됩니다. 그래서 그 레벤슈타인의 실질적 권력 분립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의미가 아주 간단해요. 고전적 삼권 분립은 너무 단순하죠. 이 단순한 권력 분립만으로는 권력의 융합을 못 막으니까 보다 더 세밀한 체계를 통해서 접근하려고 하는 견해가 실질적인 권력 분립인데, 그 실질 권력 분립 체계 내에서 이제 당연히 지방자치제도,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상호 견제, 지방자치제도. 그 다음에 정당제도도 넓은 의미에서는 또 권력 분립적 의미도 있어요. 야당과 여당의 서로 이제 견제 이런 것들의 의미도 있는데, 어쨌든 지방자치제도, 그 다음에 공무원제도. 그래서 직업공무원 이런 것들이 개념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직업인으로서의 공직자들, 공직사회가 치정자들의 복속되지 않고 서로 이제 견제를 통해 정치를 순화한다. 이런 의미들이 이제 권력 분립의 체계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은 기본 원리, 이로부터 필요한 제도들, 그 다음에 권리들, 이런 것들을 막 담게 돼 있는데, 그럼 권리가 뭐고 제도가 뭐고 원리는 또 뭐며 이런 것들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해요. 요거는 이제 기본, 본격적인 기본 강의에 들어가서 가장 기초 개념으로 배울 게 기본권, 기본 제도, 기본 원리 이런 것들의 이제 의미 차이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헌법전을 중심으로 해서만 이제 출발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헌법전에 이제 담겨져 있는 용어들이나 그와 관련된 직결되는 지문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지, 뭐가 이제 출제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확인 학습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문 본문으로 넘겨 보시고요. 2페이지 가십시오. 자, 대한민국 헌법 맨 위쪽에 오른쪽에 이제 목차 나오죠. 헌법 전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제1장부터 이제 장을 나눠가지고는
2장에 가시면 권리도 있고 의무도 규정도 있고 3장 이하 보면 국회 정부 해가지고 막 통치 조직이 나오고요. 쭉 내려가시면 저 7장 정도 가시면 이제 선거관리, 선거제도 관련해서 직결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막 다뤄집니다. 그 다음에 8장 가면 지방자치제도도 있고 9장 가면 경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규범 체계죠. 그리고 제10장이 헌법 개정. 아주 중요합니다. 헌법 개정 논의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는 결국 헌법 개정 절차 조항 자체가 가장 핵심에 있다. 예,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서 날치기로 헌법 개정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헌법을 아는 자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꼭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 개정 절차는 아주 낱낱이 세밀하게 숫자까지 다 물어봅니다. 헌법 영역에서도 숫자 같은 거 뭐 정족 순위, 뭐 기간이니 해서 뭐 인원 순위 해가지고 숫자가 많이 다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그 숫자를 묻는 숫자의 정오를 묻는 문제는 최근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아요. 십몇 년 전에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도 이제 변별력을 위해서 많이 좀 다소 다룬 적이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판례 시험화되는 이제 경향 추세에서는 그 조문 자체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 뭐 묻는 것들은 경향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중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영역들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헌법 개정 절차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헌법 전문. 앞전자에 그럴 문자를 쓰네요. 자, 헌법 전문의 이제 의미는 우리 기초 개념 정리 자료 보세요. 기초 개념 정리. 자, 헌법 전문에 관련된 이제 용어들 봅니다. 헌법은 헌법이란 국가의 기본 조직에 관한 근본 규범을 말한다. 말이 어렵죠. 국가 조직법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헌법전이란 그렇다면 이 국가 조직상을 담고 있는 성문의 법전을 얘기한다. 바로 밑에. 그 다음 밑에 헌법 전문 나오네요. 헌법 전문이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한 문장으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 서문을 말한다. 서문, 머리글이에요. 머리글. 스타워즈 영화 같은 거 딱 보면은 맨 처음에 정확하게 이 영화가 어떻게 시작할 건지를 뉘앙스를 보여주는 글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왜 만들었으며 어떻게 유지하고 운영이 될지의 그 맥락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어때요? 추상적인 헌법 조문 안에서도 가장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 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단순한 역사적 기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논의가 나오게 돼 있고 그것도 수험 사항이고 우리 그 조문책에도 오른쪽에 내용에 담겨져 있긴 하지만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이제 시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조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2페이지 조문 보시면 전문의 그 뭐 줄을 제가 좀 이렇게 부여를 해봤지만 그나마 이제 읽어볼 만한 포인트라 이런 의미에서 그 줄을 그어놓은 것이고 이것들이 암기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 과목 특히 이제 법 과목을 공부할 때는 암기 대상과 이해 대상, 버려야 될 것과 가져야 될 것 이런 것들 구분 잘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안 그러면 헌법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 조직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최고의 법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게 헌법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헌법 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범주를 확정하지 않으면 공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 챙길 것, 챙겨도 어떤 정도로 챙길 것 이런 이제 챙기냐 마나의 여부와 챙기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이제 시간 날 때 읽어볼 필요는 있는 부분인데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줄 빨리 보죠.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개성한다. 4.19 민주이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저항권이라는 권리의 근거조항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원 판례와 헌재 판례의 견해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자, 그다음 또 내려가면 아래 줄인데 뭐 평화적 통일, 평화 이런 말이 나오고 또 밑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런 용어들의 합성어가 또 나오고요. 또 맨 마지막 하면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로 개정한다라는 절차까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일단 도표로 살짝 들어가 볼게요. 오른쪽 내용에 도표 보시면 한국헌법 전문의 내용은 크게 세 개입니다. 건국 이념과 헌법의 기본 원리가 그 다음에 국민적 과제를 담고 있어요. 건국 이념이 아까 3.1운동, 4.19 의거 이런 것들의 이제 이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원리 안에 이제 세목차 보세요. 국민주권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평화통일원칙, 자유민주주의, 문화국가, 사회국가 아까 우리 개관할 때 봤던 헌법의 기본 원리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헌법 전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딱 하나 빠져 있어요. 법치주의 원리가 도표 안에 없네요. 제가 빠뜨렸을까요?
아닙니다. 명문의 법치라는 용어는 우리 헌법 전문에 헌법 어디에도 없어요. 법치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고 다만 이제 그 의미는 법치주의의 이제 의미는 헌법에 다 이제 소화되어 있습니다. 다 이제 소화할 수도 있는데 용어 자체로는 법치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이제 법치주의의 그 관념을 이루는 각종 내용들, 기본권 보장의 이념들, 뭐 대표를 통해서 대표가 만든 법을 통해서 통치된다. 그러면 뭐 대표자 선출이다. 대표자가 만드는 법, 대표자가 법을 만드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법률 제정 절차니 뭐 선거 절차니 이런 것들이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또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정의상이에요. 단 하나 법치주의는 명문이 없고 이 정도면 끝난 겁니다. 정리가. 자. 그 다음 2조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아닙니다. 1조도 먼저 한번 보죠. 1조.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진 조문이죠. 그죠? 변호사라는 영화에서 송강호 씨가 이 조문을 들었죠. 자, 1항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의 해석은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판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 없고요. 민주적인 이념에 따른 공화국 개념입니다. 이제 공화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약간 확신이 필요한데 군주가 없는 나라 이게 바로 공화국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우리 기초정리에 있어요. 기초개념 정리 조문별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조문별로 찾아가시면 돼요. 1조 보시면 군주국과 공화국의 구별 나오죠. 군주제도가 있는 나라가 군주국, 군주제도 없는 나라가 공화국. 법학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구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영국 같은 나라에도 군주제도가 살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건전한 말 그대로 누구나 국제에서 인정할 수 있는 국가 체계에서 군주는 실권을 가진 군주는 없어요. 다 상징군주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군주국과 공화국의 구별은 결국 군주를 두는 제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가지고 구분하지 실권을 가진 군주가 없기 때문에 뭐 실권을 가지고 접근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외형적인 체제만 있어도 군주국 없으면 공화국.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지문도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군주 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맞는 지문이에요. 군주 제도를 자체를 두는 게 안 돼요. 상징 군주를 두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군주 제도를 두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주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주인된 권리란 뜻이에요. 국가의 주인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국민이다. 그래서 국가 자체도 아니고 군주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특정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아니라 국민 전체라고 밝히고 있고요. 국민주권 원리.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때 이제 모든 권리가 의미는 통치권의 의미입니다. 통치권. 그래서 이제 1조 기초 개념 정리 다시 보세요. 두 번째 국가 권력. 좀 넓은 개념이 있는데요. 국가 권력이란 개념은 국가의 권력적 구성 요소로서 주권과 통치권을 아우르는 보다 이제 넓은 개념이고, 자, 여기서 주권은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 통치권 내지 공권력은 통치 조직에 관련된 권한 체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 이렇게 얘기하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2조와 관련해서 조문들 하세요. 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옐리네크가 예전에 밝힌 바가 국가 3요소를 밝힌 바가 옐리네크라는 헌법학자가 국가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국민, 영토, 국가 권력. 국가 권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기 때문에 국민, 영토, 주권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사회학이나 혹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사회 그런 과목들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취급되었을 걸로 압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은 지금도 소통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일단 국민에 관련된 거, 영토에 관련된 거, 주권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권에 관련된 걸 1조에서 먼저 봤어요. 이제 2조에서 보는 게 국민에 관련된 이제 인적 자원에 관련 부분인데, 인적 자원을 헌법이 직접 정하지 않았죠.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밀어버렸어요. 법률 위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률 위임을 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입법 형성권 내지는 정치적 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기출 지문으로 가볼까요? 지문 정리. 자, 오늘은 자료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나 오늘은 그냥 연습입니다. 프리뷰예요, 프리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편안하게 좀 복잡하더라도 따라오시면 되고. 자, 2조 기출지문 확인해보죠. 헌법은 국적 취득 요건을 정하는 것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입법자는 누가 어떠한 요건 하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다. 문장이 길 뿐이죠. 입법 위임되어 있는 바, 입법 형성권이 있다. 이 표현인데 결국 우리 헌법 조문이 국민이 되는 조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문 체계도의 그 내용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2조 오른쪽에 내용 보세요. 국적제도 개관. 국적의 규율 방식에는 국적 헌법주의, 국적 민법주의, 국적 단행법주의가 있는데 우리 헌법은 국적 법정주의와 국적 단행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을 헌법에서 직접 요건을 정하면 국적 헌법주의예요. 그러나 직접 안 정했죠. 법으로 밀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민법에서 정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민법이 아니라 국적법이라는 법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단행법을 따로 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적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주의를 채택하면서 단행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정리사항과 직결되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3조로 넘어가 보죠. 다음 페이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자, 이제 국가의 영역에 관련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영토는 규정되어 있는데 영해, 영공은 또 헌법에 없어요. 영해나 영공 이런 것들은 그 국제적 마찰의 가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제적 관행에 따라서 영토 외에 영해나 영공은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이 그래요. 영공이란 것이 어때요?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영토는 요만한 나라가 우리 영공은 이만큼. 이렇게 넓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적 마찰을 빚는단 말이죠. 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천연자원들과 관련된 이권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헌법에서 미리 정했다가는 괜히 싸움에 빌미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토 정도만 규율하는 게 일반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아주 중요한 의미인데 한반도, 북한 지역까지 포함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조에 따르면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다. 이런 해석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4조에 가면 주된 데 가볼까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통일조항이 또 있어요. 3조의 영토조항과 4조의 통일조항. 이게 충돌돼요. 관념이. 왜? 통일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분단되어 있다는 걸 예정하고 있죠. 분단국가 상황을 예정하고 있는데 3조의 한반도가 우리 영토다라는 말은 완성국가임을 또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3조는 완성국가임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4조는 분단국가임을 전제로 하는 책이니까 이 두 조항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3조와 4조의 관계 오른쪽 내용으로 가시면 네 번째 단락입니다.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상호 관계가 무엇인가에 이제 걔네들이 막 나와요. 근데 여기서 우리 대원 판례와 환제 판례는 판례 중심 출제니까 판례만 잘하시면 됩니다. 우리 판례는 자 읽어보죠. 두 줄 뒤에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라고 해서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취한다.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포인트 두 개입니다. 일단 세 줄 뒤에 보세요. 반국가단체 다운표 해볼까요? 불법단체라는 뜻이에요. 불법조직이다. 한반도 이북 지역을 불법으로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조폭 집단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제 이걸로 끝났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햇빛 정책이 운영이 되고 남북 간에 서로 화해와 협력이 필요한 이런 이제 인식체계, 정치적 인식체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적인 이제 법감정이나 정치적인 이제 인식체계를 전제로 했을 때는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성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협조해야 될 한민족 체계이지만 어쨌든 법적인 국가는 아니다. 규범적인 국가는 아니고 불법 조직이다. 그래서 그 해석론들도 항상 이렇게 절충적인 의미로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주민의 지위, 국적 부여 문제 이런 것들하고 나중에 종국적으로 연결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화되죠. 자, 이제 기출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3조 관련된 지문요.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국가단체라는 성격만을 가지므로 한반도의 이북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불법단체에 불과하다. 불법단체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일면만 얘기했죠. 틀렸고요. 불법단체가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정치적 동반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적인 의미, 당위법칙적 내지는 법적인 의미에서는 국가가 아니지만 정치적인 의미로 보면 어느 정도 실체를 인정할 수는 있다. 그래서 법적 실체는 부정하지만 정치적 실체는 인정하고 있어요. 법과 정치는 구분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법적 실체는 부정하면서도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냥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라고 끝내면 안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두 번째 지문, 이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겁니다. 궁극적인 이제 지문인데 일단 넷째 줄, 세 줄 뒤로 가볼까요?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관련된 해석론인데요. 외국 환거래다. 북한과 남한의 어떤 환거래가 있다면 이게 외국 환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법적으로 국가로 안 보기 때문에 외국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북한을. 맞나요? 예, 그 민족 공동체 중에 뭐 특수한 관계지 이걸 외국 다른 국가로 인식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 외국보다도 더 엄중한 규율이나 더 먼 나라가 먼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는 준하는 지역으로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율될 수도 있다. 이 표현이 나와야 돼요. 여기 오지로도 많이 나옵니다. 오지로도. 그래서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의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자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필요에 따라 준하는 것으로 규율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 외국이나 외국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 구분들. 자, 됐습니다. 조문으로 다시 오세요. 제6조로 가보죠. 아주 중요한 조항입니다. 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건 조문 자체가 워낙 중요합니다. 자, 일단 줄을 나눠서 권하는데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이 말은요. 조약은 우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체결 공포되어야 된다. 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더 확장해 보면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체결 비준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체결 비준권이 독자적인 단독의 권한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또 받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조약사항들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대통령의 체결 비준 행위와 필요한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서 체결 공포된 것들만이 이 헌법에 따른 조약으로서 맨 마지막 국내법과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요거는 줄이 딱 나눠져 있죠. 첫 줄하고 두 줄은 끊어져 있어요.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될 것이라는 조건은 첫째 줄에 조약에만 설정이 되고요. 둘째 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는 설정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는 개념은 그 성립 절차 자체가 이미 일반적으로 승인되었다라는 것이 성립 절차까지 내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국내법에 따라서 인식되는 내용이 아니라 세계 대다수 국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보편적 진리, 보편적 조리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개념이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절차 체계에 따른 규율 이런 것들이 뭐 개념상 전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될 것이란 조건은 조약계에만 소통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또 좋은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 이런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이제 국제법규는 이제 넓은 의미의 두 가지 의미의 국제법규는 두 줄 뒤에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는데 이때 국내 법 다운표 해보죠. 키워드입니다. 오지로 제일 많이 출제된 내용이 국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내 법률 X 써놓죠. 국내 법이라는 표현은 국내 법규범의 준말이에요. 국내 법규범. 법규범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또 자 우리 기출이 아니라 기초 개념 정리 맨 뒤 페이지로 가보죠. 맨 마지막 15페이지요. 자, 기타로 가보세요. 기타 가보시면 중간쯤 내려가면 사회규범과 법규범 용어 나오나요? 사회규범, 법규범. 자, 읽어봅니다. 사회규범이란 용어는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행위의 기준, 강제 규범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습, 종교, 도덕, 법 이런 다양한 것들이 포함돼요. 각 영역마다 지배하는 어떤 규준들이 있죠. 주로 이제 가정이나 혼인가족의 이제 가정 영역에서는 도덕규범, 윤리규범이 적용할 테고, 뭐 또 종교 영역에서는 종교규범이 작동할 테고, 일반 사회 영역을 규율하는 것은 이제 국가체제 내에서는 일반적인 법이라는 것이 또 존재할 테고, 그러니까 결국 법규범이라는 것은 사회규범이라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에 복속되어 있는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학에서는 법 자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 온 경과와 앞으로 발전해야 될 의미를 이제 사회관계적으로 고려를 하게 돼 있죠. 법이 우선이고 사회관계적인 것을 보충적으로 고려를 해요. 법학에서는.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어때요? 반대죠. 그죠?
넓은 사회, 큰 사회의 각종 규범 체계 속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 있게 접근을 하지는 크게 이제 접근하지 않고 반대로 이제 법을 보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순서를 바꿔서 이제 법을 중심으로 사회 규범의 의미를 이렇게 보충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됩니다. 법학에서는. 자, 다시 계속 읽어봅니다. 두 줄 뒤에. 자, 이 사회 규범 중에 법 규범이란 강제성을 가지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사회 규범의 일종을 말한다. 강제성을 가진다. 이게 이제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윤리규범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체 강제성은 없어요. 강제성이란 말은 종교규범도 결국 지켜야 되는 거다. 그렇지만 뭐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제 강제성이 아니라 강제적인 효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든가 감금된다, 뭐 구금된다든가 이런 각종 이제 국가 공권력에 따른 강제적 처우 이런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그걸 법규범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법적 규범 체계. 자, 다시 이제 돌아오십시오. 그렇다면 6조에서 두 줄 뒤에 국내 법이란 표현은 국내 법규범이란 말의 줄임말이거든요. 내국법 규범. 그러면 국내 법규범엔 최고법으로서 헌법도 있고 그 바로 밑에 하위규범으로 법률도 있고 그보다 더 하위로서는 명령 이하 체계들, 이제 명령이나 규칙이다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은 어때요? 공법학계에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게 명령이고 어떤 게 규칙이고 이런 개념 구분 자체를 학자들이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을 분들은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안 해요. 그냥 통용을 해요. 그래서 명령, 규칙 뭐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지만은 그것들을 뭐 세밀하게 구분해 쓰는 것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법률보다 밑에 있는 하위 규범 체계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다만 이제 실정법적으로 이제 법전을 편성을 할 때 법전의 명칭으로서는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죠. 대통령령은 시행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들은 이제 시행 규칙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그런 이제 형식적인 용어들은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은 뭐 명령이다, 규칙이다 이런 이제 개념은 구분 자체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각종 규범 체계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국내법은 헌법으로도 출발해서 각종 이제 규범 체계이기 때문에 이 국내법이란 말은 결국 아주 넓은 의미가 돼요. 그래서 국내 법률이라는 한정된 특정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으로부터 아우르는 유래하는 모든 법 규범 중에 하나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넓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를 해석을 통해서 확정해내야 됩니다. 그 이제 해석 작업들이 이제 오른쪽에 가면 이제 내용으로 나오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우리 헌법 조문 자체가 명시된 조문이 법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법률이란 표현과 법 규범이란 표현은 천차만별인 걸 아셔야 됩니다. 됐죠? 법률은 법 규범 중에 하나일 뿐이지 동의어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약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 기술 지문요. 6조. 자, 조약이란 일반적으로 둘 이상 국가 사이에 합의되는 내용이지만 국제기구도 국제법 주체로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5페이지 조문 체계도를 다시 오세요. 조약의 1번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조약이란 명칭을 불문하고 뭐 협정이든 뭐 이런 명칭은 따지지 않아요. 예, 명칭을 불문하고 국제 법률 관계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 주체 상호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 자,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첫 줄 뒤에 국제 법률 관계입니다. 딴 건 다 몰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두째 줄에 국제법 주체 간의 국제법 주체 여기도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 국제법 주체라는 말은 국가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국제기구도 들어가죠. 유엔 등 국제기구도. 그래서 국제법상의 각종 이제 권리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는 뭐 인격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이해하도록 하고 이런 이제 권리 주체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꼭 국가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기구들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꼭 문서에 의하면요. 구두 내지는 구술에 의한 합의는 조약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첫 줄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게 국제 법률 관계의 설정 의도, 이 목적 의식이 제일 중요한데 법률 관계라는 말은 법학에서는 권리 의무 관계라는 말로 전환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 생활에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강제되는 것들이 다 이제 권리와 의무 체계이고 반사적 이익 이런 것들은 이제 법 외적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
이게 이제 법률관계라는 용어인데요.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의 의미는 권리 의무에 관련된 관계,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돼요. 그래서 국제적 권리 의무를 설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면 조약 개념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의 주요한 또 출제 대상들이에요. 각종 이제 판례 사안들 중에 권리 의무 관계를 직접 내용으로 담지 않고 그냥 상호 호양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담은 내용의 수준에 불과하면 조약의 개념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약이냐 아니냐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고, 대표적으로 이제 남북 합의서, 남북 간에 이제 기본 합의서가 하나 체결되어 있는데, 그 합의서는 국가 간에 체결된 것도 아닐 뿐더러,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국가 간에 체결된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안에 내용도 권리 의무 관계로 막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사협정 내지는 공동성명에 불과해서 조약이 아니다, 이런 판례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신사협정의 의미는 뭐고, 공동성명의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도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사협정이란 말에, 신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규범에 의한 구속을 배제하고 신사도, 즉 젠틀 신사도회라는 별개 규범으로 규율하자, 이미 법적 구속력을 배제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공동성명할 때 그 성명이라는 국제적인 행위 형식은 성명, 선언, 이런 것들은 대외적 의사 표명 행위,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의사를 외부에 그냥 알려주는 것만 이해가 되지, 권리 의무의 복속 관계를 설정하려는 내용들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성명, 선언, 이런 용어가 들어가도 조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배우실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7조 쪽으로 넘어갑니다. 요거하고 좀 쉬도록 하죠. 자,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조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7조 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워낙 중요한 조문이다 보니까 헌정사까지도 이렇게 막 출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차지하고요. 국민전체 봉사자 규정 먼저 보세요. 국민의 공복이다. 공무원의 이제 성격이나 지위를 이제 상정하고 있고, 이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개념이 중요한데, 최광희 공무원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까지 포함되는 가장 넓은 의미의 공무원 체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봉사자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2항으로 가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항을 직업공무원 제도 규정이라고 해요. 직업공무원 제도. 공무원이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전문인으로서 활동해야 되지 치정자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엽관제도를 이제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데 엽관이 뭔지는 또 나중에 봐야겠네요, 그죠? 엽관할 때 그 엽자가 이제 수렵할 엽자예요. 사냥한다. 그래서 관직을 사냥한다. 이게 결국 뭐죠? 치정자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에게 따라다니면서 하나의 관직을 할당받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권력의 부조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들과의 결탁을 방지하겠다, 이러면서 별개의 직업인으로서 직업정신을 가져라, 그를 위한 이제 조건을 보장한 거예요. 그 조건이 뭘까요? 공무원의 신분이 치정자에게서 함부로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법으로서 딱 명확하게 확정될 것,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독립될 것, 중립할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하는 것들이 직업인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겠죠. 그래서 신분 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이 두 가지를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으로 합니다.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자, 직업공무원제, 엽관제도의 반대말이고요. 자, 이 엽관제도는 지배자가 관직을 할당하는 제도예요. 요걸 이제 방지하겠다. 종속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 직업인으로서의 활동 수행 활동,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신분보장과 법적인 신분보장과 그 다음에 정치적인 중립성이다. 중립성의 확보.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장치들이 이제 법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분보장에 포섭되는 하나의 또 핵심적인 내용이 능력주의 내지는 성적주의, 이런 것들이 포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기본서를 보시면 우리 헌법 조문에 명시된 건 두 가지예요.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이지만 기본서의 이제 내용 목차로서는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성, 그 다음에 능력주의 해가지고 또 다뤄요. 능력주의가 워낙 핵심적인 내용이고 별도로 다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능력주의는 조문이 없던데 어디서 나왔지? 이러면 안 되고 신분보장에 내포되어 있는 핵심 사항이다. 이런 이제 인식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기출 지문으로 가보죠. 공무원의 용어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기출 7조 관련된 지문요.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선거직 공직자를 포함한 광의의 공무원을 말한다.
자, 이제 공무원의 범위를 묻고 있네요. 아까 7조 1항에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개념은 가장 넓은 의미로서 공무 수탁 사인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공무원 개념은 협소합니다. 직업인으로서 이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활동성이 전제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경력직 공무원 내지는 협의회 공무원으로 한정이 돼요. 근데 이것도 좀 더 중요하게, 좀 더 자세히 가면 1급을 제외한 경력직 공무원. 이거는 이제 사회과학적으로는 뭐 협의, 광의 이런 분류치기가 뭐 다양하지만 어쨌든 좀 좁아요. 그래서 협의회 공무원. 그래서 7조 1항의 봉사자 공무원 개념과 범위가 다릅니다. 1급은 뭐 관리관, 차관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장차관 밑에서 정치적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성이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기능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정치적 기능을 보좌하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구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이제 현재로는 현재 법 상태는 1급을 제외한 나머지 경력직, 협의회 공무원들을 직업공무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문으로 묻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학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다루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나머지 이제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휴식은 첫 시간이니까 15분 휴식하죠. 15분.